철없는 어른들 오늘 진행을 맡은 승 작가입니다. 취준생입니다. 아 제로입니다. 아 3명만 하니까 잊고 있었어. 저는 이제 오늘 유럽 의회 선거 프리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유럽 의회가 녹음 날짜로 다음 주인 23일부터 26일 동안 선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차기 유럽 연합을 이끌어갈 국회의원들을 뽑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유럽 연합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이제 유럽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유럽 의회 선거가 뭐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유럽 연합을 이끄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데 임기는 다른 나라랑 비슷하게 5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유럽이라는 나라가 엄청 크잖아요. 그 유럽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나라라기보다는 공동체가. 그죠. 공동체가. 그래서 지금 유럽 연합에 속해 있는 나라가 27개고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이혼 신청을 하고 있는 영국이 있고요. 나머지 26개 국가인데 아직 영국이 유럽 연합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총 751명을 뽑아요. 국회의원을. 각 나라마다 국회의원 수를 배정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나라의 인구 수에 맞춰서 국회의원들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각 나라마다 유럽 연합도 그 유럽 의회의 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에 있는 당들이 유럽 의회 당에 이제 어느 당으로 소속으로 들어갈 건지를 먼저 정해요. 그러면 이제 저가 예를 들어 프랑스 사람이면 프랑스에 속해 있는 여러 당들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럼 그 당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을 뽑으면 이제 그 당의 투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로 이제 나눠지거든요. 뭔가 잠깐만 말이 꼬였다. 잠시만요. 투표 자체를 당에다 하는 거야? 네, 당에다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A, B, C 당이 있는데 이제 A 당은 그 유럽 연합에 뭐가 있을까요? 기억당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이제 A 당을 한 40% 뽑았으면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뭔가 말이 꼬였는데 약간 잠깐만 다시 해도 돼. 다시. 짤을 내시고. 잠깐. 그러니까 당을 뽑고 거기에 대한 비례대표가 거기 인원 자석수 그 뽑힌 투표에 대한 비율만큼 들어간다는 거지 인원이. 네, 다시 여기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유럽 회의의 당에 각국의 당들이 참가하는 방식으로서 이제 각국의 이제 나라마다 유권자들이 있잖아요. 그 유권자들이 그 나라의 정당이랑 무소속 출마자들한테 투표를 해요. 그러면 이제 득표율에 따라서 그 정당별로 의석수가 배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투표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로 치면 네. 100% 이제 비례대표제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유럽 의회로 봤을 때 751명이니까 각 나라마다 이제 프랑스 예를 들면 한 74석 정도가 프랑스에는 이 배정이 돼요. 유럽 의회에. 그러면 이제 프랑스의 각 당에서 그 유권자들이 그 당을 뽑으면 이제 득표율에 따라서 프랑스에 배정된 74석을 나눠 갖는 형식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번에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혹은 좀 많은 변수가 될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번 선거 때가 이제 2014년도였는데 그 이후로 유럽이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 선거가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쯤에 유럽 난민 관련된 이제 이슈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요번 선거 때 이제 지금은 이제 중도 우파랑 중도 좌파의 유럽 의원들이 이제 그 연립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총리라고 해야 될까? 의장을 뽑았는데 이제 요번에 우려한 거는 이제 그 극우당 이제 각 나라의 극우당이랑 이제 반EU 정책을 펼치는 당들이 아마 한 30%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게 지금 선거의 가장 큰 변수예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74석이 배정이 됐는데 그 중에 한 24석이 이제 국민전선이라고 해서 극우당이 가져갔고
영국도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이제 당이 한 20-30%를 가져갔었어요. 영국에 배정된 유럽 의원을. 그래서 아마 요번에 선거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지켜보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져온 건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유럽 의회 선거에 있어서 저도 그렇고 유럽 연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해주세요. 일단 유럽 연합은 지금 이제 영국 포함해서 28개의 나라가 이제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에 유럽 연합이 나오게 된 까닭은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미국이 부상하고 이제 유럽이 약간 쇠퇴한 느낌이 있으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프랑스랑 독일 주도하에 이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라는 거를 탄생을 시켜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프랑스, 독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나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해서 총 6개의 나라가 그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경제에서 중요한 자원이 석탄이랑 철강 그리고 몇 년 뒤에 원자력까지 포함시켜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이제 하나의 시장으로 만드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탄생이 되고 그 이후에 92년도에 마스트리흐트 조약이라고 해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한 조약인데 그 조약을 통해서 지금의 유럽 연합 EU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에는 주요한 그 러시아가? 러시아요? 러시아라고 하지 않나? 아니요, 네덜란드에서 이 조약을 왜 러시아라 그러지? 아니에요. 이제 네덜란드에서 마스트리흐트라는 이제 네덜란드어로 그런 조약을 만듦으로써 이제 지금의 유럽 연합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이제 유럽 공동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경제, 이민, 난민, 각국의 이제 나라별로 이동이 자유로운 생긴 조약 등 여러 가지 분야를 이제 같이 공유하는 유럽 공동체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이제 공동적으로 이제 외교나 군사적인 부분도 같이 하자. 그게 있고 나머지 중요한 내용은 또 이제 범죄 부분에 있어서 각국이 협력을 하자. 이렇게 해서 총 3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기구를 이제 좀 살펴보면 유럽연합은 아까 말했듯이 유럽 공동체라고 해서 경제, 사회, 환경 등 여러 가지 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그 기관이 있고 두 번째는 유럽 법원, 이제 유럽연합을 이끌 그 법을 집행하는 이제 법원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유럽위원회라고 해서 여기는 약간 우리나라 치면 행정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산도 여기서 짜고 법도 여기서 만들고 법도 여기서 발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나 이런 걸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이 아까 말씀드린 유럽의회. 여기는 이제 각국의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이제 의원을 뽑아요. 근데 의회인데 여기서 법을 주도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법은 아까 그 행정부 역할을 하는 유럽위원회가 만들고 유럽의회는 이제 아까 그 위원회의 감독을 이제 임명하거나 혹은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회가 있고 유럽의회의 특징을 잠깐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제 직접 선거고 임기가 5년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수는 751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이 뭐 유럽 연합 이사회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각국의 각 나라마다 한 명씩 뽑아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나 정책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오늘 얘기를 주로 하려던 게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요.
유로존의 탄생이라고 해서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유로존이랑 유럽연합의 약간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99년도에 유로존이 탄생을 해요. 이제 유로존이 뭐냐면 유럽에 이제 여행을 가신 분들이라면 유럽을 보면 이제 유로라고 해서 이제 같은 돈으로 이제 그 물건을 사거나 팔 수가 있잖아요. 같은 화폐. 그죠? 같은 화폐로. 그래서 99년도에 유로존이라는 거를 형성시켜요. 그래서 이제 유로존이 뭐냐면 이제 통화를 단일화하는 거죠. 유로라는 돈으로. 그래서 원래는 각국에 여러 가지 돈의 화폐가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로 만듦으로써 이제 환율도 유럽 중앙은행에서 관리하고 이제 단일화된 시장도 만듦으로써 이제 유럽 연합의 경제를 부양시키고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schengen 조약이라고 해서 각국의 그 schengen 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그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이제 그 물건들이나 그 사람들 유럽 연합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뭐 그 비자라든가 혹은 입국 심사를 따로 걸치지 않아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조약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해 보고 싶은 거기도 한데 유로존에 이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유럽 연합에 대해서 탈퇴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유로존의 장점은 강대국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강대국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넓어진다는 게 좋고 약소국들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강대국들의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이제 저금리의 국채를 발행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대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그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제 화폐를 관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가난하거나 약소국인 나라들이 이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본인들 개별국이었으면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예를 들어 돈을 더 찍어서 부채를 갚는다든가 이런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계속 악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저번 그리스가 이제 유로존을 탈퇴한다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이제 이 한 나라가 이제 경제가 위기에 갈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가끔 뉴스에 보면 그 우리나라 뭐 한국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린다 만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이제 그런 걸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단일 통화를 여러 나라가 단일 통화를 쓰면 그 한 나라가 그 통화 정책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나빠졌는데 국채를 갚아야 돼. 그러면은 뭐 100원 우리나라 원화로 찍혀 있는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게 돌아왔을 때 그걸 갚아야 되면 돈이 없으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갚으면 돼요. 그러면 사실상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만 나라에서는 돈을 갚을 수는 있죠. 디폴트는 안 일어나요. 근데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유로화라는 단일 그 화폐를 쓰기 때문에 그리스 혼자서 그걸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를 갚으라고 왔을 때 돈이 없으면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디폴트 나는 걸 막기 위해서 다른 뭐 독일이나 이런 여러 나라들이 그리스에다가 자금을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럼 수출하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이제 약소국일 때 더 이익이 많겠네요. 그러니까 금리가 왜 약소국이니까 물가가 낮은 나라가 이익이 많지. 그렇죠. 근데 그리스는 그 여행 쪽으로 관광 쪽으로 많이 수입이 많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유로화를 통합을 해서 최대 수익을 본다는 독일이에요. 제조업이 많기 때문에 수출을 계속할 수가 있잖아요. 같은 돈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그러니까 그렉시트 이 유로 정책 통화 정책이 이제 강한 나라들 위주로 이제
맞춰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그리스, 이제 그리스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광이랑 수출로 이제 돈을 버는데 이제 뭐지 강대국들, 이제 돈을 잘 버는 강대국들 입장에서 통화 정책이 이제 맞춰지다 보니까 이제 그 수출이랑 관광이 주 목적인, 그러니까 수출이랑 관광으로 주로 돈을 버는 그리스 입장에서는 이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는 관광, 수출관. 그러니까 그리스는 제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수출하는 건 많지가 않죠. 거의 관광 산업 위주로 이제 많이 가니까 이제 그리고 사실상 그리스가 망했던 이유는 탈세 때문에 망한 거예요, 사실. 아, 그러니까 그리스 같은 경우에 부자들이 세금을 안 냈어요. 세금을 별로 안 내는 그런 그러니까 세법이 잘못돼 있었던 거죠, 사실상. 그것 때문에 사실 나라에 돈이 없어가지고 망한 거예요. 근데 이게 부자한테 세금을 걷는 게 국가 입장에서는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중요한 그러니까 정책 중에 하나인가요? 그 세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걷는다는 건 일종의 이제 분배를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많이 받고 조금 버는 사람한테 조금 받아서 그걸 여러 가지 복지 있잖아요. 복지라든가 의료 서비스 뭐 그리고 뭐 교통 서비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국에 비하면 그 버스나 전철 비용이 굉장히 싸잖아요. 그것도 사실상 세금을 걷어서 다시 분배를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그래서 요번에 버스 파업이 그거는 좀 우리나라 버스 파업은 좀 더 많이 얘기할 게 많지만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요금이 낮은 게 원인이죠. 큰 원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돈을 못 받는데 복지는 계속 해야 돼. 그래서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부자들한테 세금을 안 걷으면서 그걸 하려면 돈이 모자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그거 되게 문제예요. 브라질도 그 남미에 요새 한참 막 뉴스에 나오던 나라거든요. 베네수엘라. 네, 베네수엘라도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아 베네수엘라는 좀 달라요. 복지 때문에 아니었어요? 네? 복지 때문에 아니었어요? 그거를 이제 복지 때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파퓰리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예로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딱 내려서 공항고속도로 타고 우리 서울을 쭉 가잖아요. 그러면 공항고속도로 옆에 우리는 사실 뭐 거의 돈 바치고 그렇지만 밤에 이렇게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빛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베네수엘라 수도랑 그 주요 공항 있잖아요. 그 사이에 고속도로를 지나가면 불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밤에 가면. 근데 낮에 보니까 거기다 판자촌이야. 쫙 판자촌이에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지. 빈민들한테. 빈민들이 전기도 없고 상하수도도 없고 의료시설도 없고 학교도 없는 곳에서 빈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거를 차베스가 들어와서 거기다가 전기 공급해주고 상하수도 딱 공사해주고 거기다 학교 놔주고 보건소를 놔줬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우리나라 그 뭐 조중동 같은 거에서 나오는 그 나쁜 쪽의 파퓰리즘이냐? 그러면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거를 기본적으로 깐 거니까. 국가에서 해줘야 될 걸 해준 거니까 그런 건 되게 잘했어요 차베스가. 근데 차베스가 경제를 잘못한 거예요. 경제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그거를 경제 정책을 잘못했는데 차베스가 막을 수 있었던 거는 그때 고유가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기름 팔아가지고 돈으로 그걸 메꾼 거야. 근데 차베스가 좀 그런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잘못했구나. 경제를 몰라가지고 경제를 망쳤구나.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하던 찰나에 차베스가 병에 걸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그걸 이어가서 바꾸면 되는데 안 바꾸고 그냥 쭉 간 거예요. 그냥 경제는 계속 망가지지. 게다가 고유가가 바뀌어가지고 저유가가 되니까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베네수엘라는 이래요. 그래서 아까 저도 이제 하다가 궁금했었던 게
약간 어느 정도 해소는 됐는데 이제 그 유럽 그렉시트도 그렇고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돈을 어떻게 더 찍을지 혹은 이거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 각국한테 물어보거나 그렇게 하면 독일은 이제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긴축에 대해서 정확한 뜻이 나라에서 찾아서 애매해서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일은 긴축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다른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다른 나라들은 긴축보다 이제 그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해서 서로 약간 대립하는 게 예.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몰랐어서 그러니까 긴축은 우리나라 국가 뭐 연말 되면 국가 예산이 얼마다 내년 나라 돈 살림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보통 얼마 뭐 100만 원을 쓰고 있었다. 그러면 그걸 좀 줄여라. 이게 긴축인 거고 좀 늘려라. 이건 재정 확대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경제에서 그 국가 예산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동네 공원 가면 이상한 막 운동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거 다 국가 예산으로 쓰는 거거든요. 저희가 돈 냈죠 세금으로.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나라가 재정 긴축을 해가지고 그거 별로 당장 필요한 거 아니니까 운동기구 안 사겠다 딱 해버리면 그 회사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 예산으로 그러니까 나라 예산으로 국가가 덜 운용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돈을 덜 쓰는. 덜 쓰는. 그게 이제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 빚이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무조건 긴축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IMF 때 엄청나게 긴축을 해가지고 사람들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빚을 갚으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IMF에서 긴축을 해라 그랬던 거고. 그는 우리나라는 IMF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말에 따라야 되니까 가능한 한 빨리 원래 예정된 기간보다 빨리 돈을 갚아버리고 재정 확대를 해가지고 경제를 좀 일으키겠다 했던 게 그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그거였죠. 정책이었죠. 그래서 이제 약간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저가 얘기할 거는 유럽연합의 문제라고 해서 사실 오늘 오늘 가져온 거는 이제 유로존의 장단점이랑 유럽연합의 장단점을 사실 가져와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이제 2000년대 이전까지는 서유럽 중심의 그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직 여러 가지 이제 뭐 유럽연합을 탈퇴하자 말자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제 언제부터 그 유럽연합의 탈퇴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이제 소련이 붕괴하고 중부 유럽이 대거 이제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면서부터 이제 그 약간 소음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강대국들 입장에서는 이제 중부 유럽이죠. 뭐 체코나 이런 중부 유럽에 이제 값싼 노동력이 들어오면서 실업률이 올라갔다라고 이제 서유럽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중부 유럽은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인재들이 서유럽 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인재가 유출이 된다라고 이제 각 나라마다 그런 불만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2000년도에 그렇게 소음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다가 2014년도에 그렉시트 투표에서 찬성이 나오고 그리고 2015년도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난민 문제까지 엮이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반유럽, 그러니까 EU를 탈퇴하자 반유럽 그리고 이제 반난민을 주장하는 구구 그런 정당들이 이제 힘을 얻기 시작을 하면서 요번 선거 때 아까 처음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극우 정당들이 대거 득표를 해서 국회의원들을 많이 선발할 수가 있다라고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유럽연합의
연립정부에 이제 극우 정당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다들 기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오늘 가져온 거는 이제 여기까지고 다른 걸 더 얘기해보고 싶긴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연방 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 하나하나가 나라고 그 위에 보면은 중앙 정부가 이렇게 따로 있는데 EU 같은 경우에는 중앙 정부가 따로 있지가 않고 주만 있는 경우죠. 네. 그러니까 주와 주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을 때 자기네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탈퇴하자는 말이 나오게 되죠. 아, 맞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 안 했는데, 그러면 그 유럽이,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특징이 있는 게, 그러니까 위에서 사실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 각국 나라한테 너희 이렇게 해라고 이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유럽 연합에서 어떤 정책을 딱 결정을 했지만 이제 모든 나라들이, 그 유럽 연합의 모든 나라들이 만장일치로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질 않으면 그 정책이 통과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유럽 연합이 2012년, 아니죠, 2012년도 14년도에 이제 각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유럽 연방, 아직은 이제 이야기만 나온 거지만 이제 그쪽으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초안이 그때 완성이 됐어요. 근데 그때 영국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영국은 아예 이 초안을 작성하는 거에 참가도 안 했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프랑스랑 네덜란드가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너희 이렇게 꼭 해가 아니라 이제 권고안 수준으로 이제 머물게 됐는데, 이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지금은 이제 단일제니까 의원을 이제 양원제로 하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모든 정책이 만장일치를 해야지만 통과가 되거든요. 근데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로 하자.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 유럽연합 군대랑 이제 EU 경찰을 만들자. 그리고 단일 비자를 도입하자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 토론을 통해서 이제 초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 이거는 말 그대로 두 나라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반대도 했고 아직 초안이기 때문에 유럽 연방으로 가려면 아직 몇십 년은 훨씬 더 남은 이야기라고 해요. 예전에는 EC였다가 네, EU가 되는 데만 해도 한 20년 걸렸으니까 그죠. EU에서 연방 국가가 되는 것도 못해도 한 4, 50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심지어. 네. 요번에 선거 때 만약에 진짜 극우 정당이 지금은 한 6% 아니요, 3, 40명이니까 지금은 한 10%도 안 되거든요. 극우 정당이 유럽 연합의 그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게 한 6%, 5% 되는데, 그게 만약에 우려했던 대로 한 30%까지 가면은 이제 유럽 연방은커녕 이 유럽 연합에 그 와해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 선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아마 유럽 연합이 좀 더 견고해질지 아니면은 이제 와해되는 그런 길로 갈 수 있을지가 정해질 것 같다고 합니다. 예상은 어떤가요? 근데 사실 요번에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사실 오스트리아가 요번에 극우 정당이랑 보수 정당이 그 여당이 돼가지고 총리를 배출했는데, 요번에 스캔들이 터져서 총리가 해임이 되고 그 극우 정당의 총리가 해임이 되고 총리랜다 부총리가 해임이 되고 조기 선거를 치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향이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고, 저는 예상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도 우파 국민당이랑 중도 좌파 사회당이 이제 여당으로 있는데 약진 정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는 넘을 것 같아요. 아마 유럽연합 의석수 한 15% 정도는 되지 않을까 걱정은 되지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두서없었지만 일단 네 일단 두서없고 오늘 뭔가 좀 정신이 없어서 두서가 없고 말도 많이 더듬었지만 일단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유럽 의회 선거입니다.